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뭐 매일 하는 부동산 뉴스 체크, 그다음에 부동산에 뭐 정책 나오는 거 있나 한번 봤는데 원희룡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국토부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또 자료가 있어서 아마 조만간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쪽이 또 집중적으로 나올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하고 있죠. 그것 말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뭐 조정지역 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조정지 지역보다는 투기가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가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인데,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출이라든지,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투기가열지구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가장 세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부분이 좀 세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 통장 다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이게 제일 그렇죠. 센데 지금은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대구처럼 대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세금, 이 세 가지의 팩트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 아까 250만 호 얘기하셨잖아요. 그 250만 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투기과열지구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어느 정도 안 좋았게 됐는데 그걸 갖다 폐지를 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뭐 집값이 계속 하락과 보합을 가지고 있는다면 정부는 어떠한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요. 지금 250만 호나 플러스 알파 이 공급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기가열 해제도 사실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원칙에서 공급과 수요 그 원칙이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폐지도 사실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신호가 계속 오고 계속 침체장이라면 이렇게 공급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법이기 때문에 완화 종치를 했고요. 4% 정도 뭐 올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폐지까지는 정말 힘들고요. 제가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날 12월 31일 날 남들 놀 때 국회에서 부동산 3법 그때 지금 국힘이죠. 국민의힘 당에서 2014년 12월 31일. 네,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후루룩 말아서 넘긴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지만 아마 폐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완화 문제로는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전체가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지정된 데가 있고 동별로 지정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이라든지 하남 이 정도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민간택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뭐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예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뛰어넘는 특별법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250만 호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지금 IMFP TV고요. 지금 부지런 TV인데 제가 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유, 서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아니, 왜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럼 부릉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네.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이걸 갖다가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 부분이 꼴 또 뭐가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지금 폐지를 해서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은 주로 침체장 후반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침체장 후반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승장 후반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연끌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침체장 후반부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의 증가예요. 그래서 미분양의 증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혹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미분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면서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상승장 초반 중반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단 집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갖다가 진짜 공식화시켜가지고 아무 때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지가 꽤 됐고 또는 좀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많이 힘든 시기가 왔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할 때는 미분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 미분양이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들면서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때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론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 날 것도 없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덜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냐. 그러니까 분양가를 정하는 거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만약에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돼서 지금 진짜 모습 중에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네.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도 가격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도 있고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의 분양가, 특히 민간택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나오는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시멘트값 오른다는데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 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위치적으로 그리고 공급이 많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네. 사실 분양 경쟁률에 미달이 났습니다. 거의 2, 3년 안에 이 세모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미달이 나면 이게 세모가 보여서 인천에서는 경쟁률이 나왔지만 미분양, 그러니까 아무도 청약하지 않는 그 세모가 계속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인천을 분양을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단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 또 하나가 나왔는데 59제곱미터인데 주변 8사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인천 시민들이 받아줄 것인가 그거를 조금 염려에 두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느냐 안 되는 거는 지역별로도 다르고 맞아요. 지금 부룡님께서 이제 시기별로 다르는데 그 전 장에서 이제 14년 12월 31일 날 했던 거는 침체장 후반이었고 그때 제가 분양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분양권을 해야 된다고 택지지구를 다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승장 후반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청약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청약. 남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좀 되게 잘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청약 가점 떨어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기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인천 같은 경우 이번에 다복마을을 분양했나요? 네. 네, 다복마을 분양한 거 보고 청약 가점이 그쪽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84제곱미터 같은 42점. 아마 그 동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건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은근히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 청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약 통장을 안 씁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에 아마 인천마저도 이거 눈물 나옵니다. 눈물의 인천. 왜냐하면 청약 통장을 안 씁니다. 네. 그러면 안 쓰면은 준공업 미분양까지 안 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무순위가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떡해요? 무순위를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계속 청약홈에서 계속 올려요. 너 이거 좀 해. 한 10번 넘게 나온 단지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순위.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저 같은 사람들이 주축을 가져가니까 꼴비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무순위 이 청약을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만 가져가게 했는데요. 조만간 아마 무순위 제도가 바뀔 것 같고요. 이 무순위 제도에서 또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무순위 제도 중에서 사실 청약홈에서 안 받았어요. 옛날엔 선착순으로 갔잖아요. 선착순 많이 했죠. 텐트 치고 앉아있고 막 이러다가 그 밤이슬 한번 맞아봐야지. 그리고 그 줄 쓸 때요. 맨 앞에 쓴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뒤에 있어도 그냥 앞에 주섬주섬 가가지고 밤새 얘기하시면 정말 꿀 같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무주택자만 가져갔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네. 다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기회가 와서 뭐 대구를 덥석덥석 잡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분양가가 정말 싼지 비싼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고 부지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부터는 지금 청약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뭐 미분양이 낮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뭐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신경 쓰고 이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쪽 독서몽도 하고 이제 밴드방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청약가점 74점이에요. 띠리리 74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무조건 청약하라고 하거든요. 와 5인 가족 대박이다. 74점 74점은 반포주공 1단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왔느냐 안 싸게 나왔느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 진짜 신경 쓰고 보시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분들은 허접하게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이런 분들 그 통장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높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시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어떤 거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부룡님도 사실 집값이 떨어졌던 그 시기 2011년부터 네.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했던 게 뭡니까? 저도 너무 다양해서 딱 뭐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첫 번째 그냥 제가 그냥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했어요. 오피스텔 투자.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매를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급매물 투자. 정말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싸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갭 투자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할 게 많았어요. 너무 할 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돈 됐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그냥 덜썩덜썩 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근데 그 대신 그때 많은 거를 깨달았었죠. 그냥 무조건 빨리 하고 무조건 돈이 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뭔지를 고민하고 찾는 또 그 당시에도 공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음이 되게 급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네. 박엄니오님이 다시 침체장이 온다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저도 침체장 때 오히려 저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뭐 바쁘게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사실 상승장 때 막 지방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막 구입하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확실히 아닌데 저 같은 스타일에는 되게 좀 편하게 그때는 경쟁들이 좀 떨어지니까 편하게 하지만 막 길거리에 널려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관찰했을 때 네. 이 지역에 되게 집중했던 지역이 있을까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지역이 있어서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칼날이 이제 떨어질 때 잡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또 거기 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장일 때 관찰하고 직접 투자했던 지역이 어디인가요? 저요? 네. 일단 오피스텔 쪽을 했던 곳들은 부천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천하고 일산. 일산. 음. 오피스텔이 많은 동네이긴 하네요. 그쵸.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시기에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저는 그거였었어요.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월세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익률을 따지다 보니까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별론 거예요. 근데 그때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 오피스텔이 정말 안 오른 거예요. 정말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축 오피스텔이죠.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 오피스텔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싸게 사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싸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급매물 또 이제 이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그 전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이제 질려서 막 던지고 나가고 싶은 분들 이런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때 나오는 그 경매 뭐 1, 2, 3번 5, 6, 7, 8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의외로 많았죠. 저 입찰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막 나왔던 것들. 엄청 많이. 그런 것들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답답하게 하고 그러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해본 경험이 없거나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 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때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할 거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부천하고 일산에서는 이제 급매물이라든지 경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매도하셨나요? 매도했죠. 금세 매도합니다. 금세 매도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좀 노포 같은 분위기니까, 나중에 또 느낀 거예요.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승 신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석했어요. 이거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딱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월세도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천 수익이 나요. 뭐 예전에 그 상승장은 뭐 1억, 2억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침체장은 그런 수익이 나는 동네가 아니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그거를 갖다가 그래 지금 장이 그러니까 하고 냉큼 팔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또 뒤늦게 뭐 오피스텔이 돈이 된다, 어디가 돈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계 투자가 돈이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팔고 난 뒤에 또 올라요. 그때의 그 느낌? 분위기? 그 약간 좀 좌절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도대체 타이밍이 왜 이랬지? 근데 타이밍을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타이밍을 맞춘다고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춘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보유해볼까? 뭐 이러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돈이 좀 됐어? 그러니까 빨리 털고 한번 되게 물린 적도 있었으니까 빨리 털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속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요 유튜브나 어떤 강의할 때 보면 초보가 더 초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건 중요해. 수익이 낮냐고. 이게 수익 타이밍도 중요한데 수익은 얘기 안 하고 사는 타이밍하고 종목 타이밍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초보가 더 초보를 가리키는 이 상황 어떻게 이게 구별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상으로는 안 되는 반응이 상황들이 되게 반타니까.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팔게 돼요. 그래서 팔게 돼요. 그리고 뭐 저도 화락장에서 오피스텔 했던 거를 최근에 팔았어요. 최근에 이제 왜 팔았지? 임대사업자 발소돼서 팔았구나. 하는 타이밍이 그게 뭐 돈이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뭐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로 예전에는 매도 타임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세금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니까 네. 이 매도 타임 같은 경우 잡아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저 꽤 오래 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오래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타이밍 잡아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뒷걸음치다가 잡은 거. 이게 부동산 노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드립니다. 솔직히 진짜. 타이밍 잡은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사는 타이밍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는 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요. 사는 건 제일 쉬운데 이제 매도를 이제 언제 하겠다. 하나도 할 수가 없다니까. 말이 안 나온다. 못 맞춰.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 그냥 또는 이제 공부만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2014년 15년도에 유행했던 투자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갭 투자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14년, 15년. 네, 그때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분양권 투자가 전성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서울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주변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올랐고요. 그러다가 지금 인천까지 왔고 뭐 안산 뭐 이런 데까지 가다가 지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전세갭 투자로 돈을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강남 재건축이 대세다. 서울 아파트가 제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팔 수 있냐고요. 그리고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보여요. 부령님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인데 무주택자 집 사라고 그냥 그 안에 있어 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플로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서울, 주변 경기도, 지방 이거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반복돼요. 이거 순서대로 다녀도 다음 장에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도.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서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으면은요 한 50%만 받아들이세요. 50%만 받아들이고 그때 상황에서 그게 50% 수준에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그때 등장하는 또 수많은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들을 좀 공유하고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뭐 근데 순서 알고 공부해도 지금 여기 티켓님 티켓님 순서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재개발이 들어가죠. 재건축, 재개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쪽은 이제 어떤 상품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 그러니까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은 상품적인 얘기고 서울, 주변, 지방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거 투자를 해봤을 때 제 순서네요. 경매,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갖긴 했네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메피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제 책이었던 상승신호, 하락신호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순서예요. 아 그래요? 이 순서예요. 소름. 저 잘 따라한 거예요? 그럼요. 잘 따라한 거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상승 신호, 이제 턴하는 신호를 지금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했을 때 서울, 주변, 지방 이렇게 갔긴 했어요. 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동시에 제가 조금 포진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보긴 했는데 저는 지방에 많이 투자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서울, 경기도가 저희 터전이
때문이고 네. 그렇기도 하고 지방 투자했을 때 뭐 그러신 분들이지만 제 부력과 제 자산과 가치를 봤을 때는 그게 더 지키는 거나 어떤 상품적인 거나 세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변 지방 이것도 사실 다음 장에서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표현을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유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세히 그걸 또 보잖아요. 그럼 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침체장이니까 집 안 사니까 전세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늘어난 거고 전세 가격 너무 오르니까 집 사라고 정부가 유도해가지고 분양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지금 제재 넘어가고 경매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제재 넘어가고 경매 아닐까요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재 다음에 제재가 막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어떠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경매냐, 뭐 제재냐, 아니면 분양권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일단은 제재가 넘어간다고 하기 전에 제재가 유행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신축이 될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신축이 될 것들을 찾는 과정인 거고, 더더구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이 많으니까 제재가 유행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돈 벌고 싶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매물을 찾는 거예요. 그 급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짜리 없나? 8억 5천짜리 없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8억 5천, 7억 5천짜리 만드는 게 경매라는 기술이 있네. 이렇게 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어렵다던데 경매 공부해볼까? 이러면서 또 경매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세상으로 더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재 넘어가고 난 다음에 경매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이 제재가 지금 유행하는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그랬을 때 대부분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장 때는 경매가 유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부룡님께서 모아놓은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기사 제목 중에서 얼마면 금배인가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룡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기사 내용인데 보면은 변하는 상황에서 금배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중요한가 뒤에 있는 되거든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제목에다가 제가 군중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시장 상황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그 밑에 생애 첫 주택 하는 실수요자들을 1일부터 담보대출을 80%로 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러면 담보대출 80%를 하니까 해야 되겠지. 근데 요즘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들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게 지금 네, 매수문이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담보대출 80%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싶거나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해요. 근데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매수 문의가 없다라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안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 반응한 여러분들은 80-90%는 그냥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연끌할 사람 다 했냐. 2030 매수 비중 역대 최저. 뭐냐. 이분들이 왜 매수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돈 안 되니까 매수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비싸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싸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하고 지금부터 역으로, 그러니까 본능은 거부하고 싶어도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움직이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다음에 남들은 지금 신경 안 쓰고 지금 2040 세대 안 한다는데 나 그럼 신경 쓰지 말아야지. 대부분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와중에 지금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 중에서 지금 살만한 아파트가 뭘까?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얼마인데 이 아파트는 얼마일까? 지금 현재 금매물이 이 정도 나왔네? 이 정도면 내가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니까요. 군중 심리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줍줍 당첨됐는데 계약폭이 2배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거 예, 무슨 일이든지 청약 반복되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이 내용이거든요.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담은 내용을 안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용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단지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지가 눈에 보이냐고요. 대부분 안 보일 거예요. 대부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난 거고, 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 브랜드 네이밍이 좋고 몇천 세대 되는데 가격이 싸게 나왔다. 그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옛날에 마포 레미안 프로지요? 그쵸. 마레프 진짜 그 미분양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송도. 송도뿐만인가요? 우리 왕십리 텐지일. 아, 맞아요. 텐질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군중심리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쩔쩔매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느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계약 물량 많고 뭐하고 미분양 많다, 다 도망가고 있잖아. 그런데 불티나는 데는 있대요. 이게 뭐예요? 아, 용산 요즘에 또 다시 전기창 개발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뭐 2030 안 산다, 미계약 나온다. 근데 갑자기 서울? 용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지금 사실 용산, 뭐 해피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용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 그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 개발이 제대로 안 됐던 것 때문이잖아요. 개발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게 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요번에 전기창 개발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술렁거리거든요. 이게 또 뭐냐, 군중심리인 거예요. 아, 진짜 용산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이 나왔을 때 뭐 했어? 그러면 정비창 개발이라고 하는 호재가 나오니까 움직일 게 아니라 정비창이란 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언젠가는 오잖아요. 바로 이제 지금 나왔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 용산 해링턴 플레이스, 그 상황이 됐을 때 평상시 그 용산을 보고 있었다, 내가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이 있었다, 그 중에 그 지역이 거기가 괜찮은 곳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워낙 많은 지역을 보니까 더 집중적으로 잘 못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내가 특정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비창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순간이 아니라 지금 불나면 뭐 할 거예요. 비싸졌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목 반갑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비사업 계속되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이든 뭐든 뭐 얼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그 직전에 사는 게 훨씬 더 싼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동산 투자자는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 흔들리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셔야 되는 행동은 나는 역으로 간다.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들은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특히 침체장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 투자 안 하는 시기예요. 이때 진짜 열심히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특이했던 게, 네. 그때 이제 18년도 정도에 불장이 되기 직전에 방원순 전 시장님께서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한마디 날리고 싱가포르 갔다가 저희 완전 불벼락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용산 개발해가지고 용산이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고 웬만한 뭐 연예인들도 다 용산 개발 그게 들어갔을 때인데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봤을 때 네. 너무 온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또 용산만 지금 분위기가 되고 다른 쪽은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직전에 사는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고, 사실 이거를 뭐 10년, 20년 갖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되겠지 하면서.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여의도 얘기가 좀 별로 없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여의도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아마 얘기가 용산 나왔으니 여의도 얘기가 또 얼마 있다 나오겠죠.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살금살금 나오고 있습니다. 60층까지 이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고, 최근에 어떤 단지 모카 아파트인가 안전진단 통과되고요. 여의도는 안전진단이 아직도 통과 안 됐어? 이렇게 의문이 가질 정도로 정말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지만, 네. 제가 재건축 시세를 계속 해봤을 때 정말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의도입니다. 근데 그게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진짜 거기는 뭐 도저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리고 15억이 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목동이라든지 여의도인데 생애 최초 대출 이용하셔서 정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애기로 비유하면 고기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양고기를 주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야채도 미음도 안 먹어봤는데 뭐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15억 이상 대출에 관련돼서 지금 신문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15억 대출 이상에 대해서 막은 거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서 뭔가 얘기를 좀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뭔가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다 이것도.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님의 머리 헤더는 바로 그 심규원 교수님인데, 심규원 교수님은 사적으로도 만나보고 뭐 방송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15억입니다. 이거는 역대 없다고. 이거는 거의 뭐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너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15억이라는 대출에 15억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15억 구간이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항상 저는 정부 정책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좀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10억 이상의 대출 금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 1주간, 2주간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뭔가 좀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좀 풀거나 뭔가 이걸 좀 변경을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풀리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막혀 있지만 한 번쯤 관심을 보일 만한 지역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15억 구간을 가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가 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1주택자가 갈아타는 수요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네. 1주택자가 갈아타는데 이제 우리가 뭐 급지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좀 더 편리한 곳, 내가 좀 쾌적하게 살고, 그리고 직장과 좀 더 가까운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급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1주택자는 자기 집을 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지금. 들고 가기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급매물 소식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라든지 송도에서 급매물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내가 어디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과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비과세 요건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단톡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냐? 막 그랬지만 그 사연을 듣고 같이 눈물을 훔쳤다는.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급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내 살을 도려내면서 가야 되냐. 그게 이제 또, 가서 도련해서 가가지고 15억 가서 내 살이 붙냐, 피나 철철 남치고 전사하냐,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또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효율적인 거 찾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역적으로도 되게 많이들 지금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역들 보실 때 그렇게 저는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역들을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그건 내가 보는 관점이 의심이 가서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남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좋게 보고 있느냐, 좋게 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요는 몰려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뭐 서울 수도권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안산 얘기했을 때 한 2019년인가요? 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안산 얘기를 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요? 예? 그때 입주 물량 터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군중심리에 휩쓸린다고 그랬죠. 그때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있었던 상황이 입주 물량 터지고 있는 곳이 안산이다. 근데 그때 2019년 하반기인가요? 그때 신안산선 착공이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나왔는데 2018년 12월인가요? 그때 신도시 개발 발표하면서 현미 누님이 신안산선 조기 착공 얘기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사에 나와요,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좀 움직임이 조금 천천히 좀 뭐랄까 속도가 좀 줄어들었죠.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는 이제 아닌 뭐 스스로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상황 때는 이 신문 기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매주마다 이걸 갖다가 저도 꼬박꼬박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 투자할 곳도 찾고요. 피할 곳도 찾고요. 어느 지역의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100%는 못 잡지만 지금 전국이 매수가 심리가 죽었다 한들 그 매수 심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 항상 뭐든지 그래요. 단기적인 현상이고 그 지역에 뭐가 또 생겨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군중 심리처럼 움직일 수밖에 또 없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을 좀 빨리 잡는 거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사람들은 찾아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전 매수 죽었을 때 제가 저희 집 그때 재건축 재개발에 나왔던 재건축 단지를 팔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내놨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안 팔렸어요. 맞아요. 근데 왜 안 팔렸냐면 그때 광교 입주였거든요. 13년도에. 그러니까 광교 입주 딱 끝나자마자 제가 13년도에 팔았습니다. 매수가 다 죽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2년, 13년도 광교에 매수가 죽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제가 그때 수지에 대형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평당 500에 낙찰 받았습니다. 어우, 그때? 네. 500에 낙찰 받을 수도 있었던 거는 기준점을 또 잡았죠. 수지에 분양가보다 싸게 받자. 싸게 받으니까 내가 최저가인 거야. 분양가보다 최저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이만큼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가 이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손절을 못 하죠. 근데 그래서 매수가 다 죽어서 아무것도 안 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매수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매수가 죽을 때 굳이 뭐 이렇게 싸게 팔 이유는 없고, 전 최고가에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왜? 어떻게 팔았을까요? 어떻게 집안을 쫙 깨끗하게 하고 메아리가 올렸습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없어서. 냉장고에 속구리 다 버려. 베란다에 다 치워. 아들이 놀래. 우리 집이 맞냐고. 하나도 개미 색깔이 없게 막 다 해놓고, 그리고 깎아달라고 하죠. 도망 다녔죠. 우리 집을 가봐라. 봐서 우리 집을 한번 더 봐라. 도망갔어. 통장 들고 도망갔어.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희 집을 샀어요. 사기 전에 또 제가 조금 팔기 좋게 세팅해 놓은 것도 있었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수납을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그때 저희 집 최고가로 팔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안 팔릴 때.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팔 때 여러분 2, 4, 6으로 파는 게 아니라 3, 5, 7로 팔아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전세가 2년, 4년, 이게 2년 주기로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5년 차에 제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수가 안 된다는 건 매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매수를 만들어서 진짜 안 팔릴 때 어떻게 했냐? 예전에 얘기했는데, 피터판에서 팔았다고요. 피터팬에서. 피터팬, 그 카페 있잖아요. 원룸판. 당근마켓에도 올려요, 여러분. 당근마켓. 이 당근마켓에도 매매가 됩니다. 매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그런데 너무 매수가 없을 때는 또 너무 힘을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상황. 아까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마음만 졸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 이게 좀 피해 가세요, 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맞아요. 잘 되는 거에 집중하자.
흥분하셨어, 지금. 아니 자꾸 말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피카츄처럼 변신하면서 살자고요. 투자도. 아까 제가 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경매에 무섭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경매 무섭대요? 근데 경매도요, 무서운 건지 안 무서운지인 거는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또 경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려운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안 특수 경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물건 아닌 거 하시면 1차적으로 될 거고 그걸 회피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면 명도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 명령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차피 경매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인도 명령이라고 해서 강제 집행도 되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피터팬 얘기를 하셨는데 전단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터팬이나 뭐 요즘 당근 같은 것들 올릴 때 이렇게 전단지 올렸어요라고 막 올려줘요. 그러면 그거 따라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전단지를 막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올리면 잘 파는 법, 또 글도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검색으로 팔렸는데요. 어떤 아파트 단지 명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분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피터팬이 요즘에 이제 그런 카페들이 이제 딱 상단에 뜨니까 그게 딱 된 거예요. 저는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레미안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레미안에서 사겠다라고 그거 너무 싸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싸게 올렸나 그랬더니 다른 레미안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레미안을 사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 되게 좋은 아파트인가? 하고 내가 킵해놨다가 그 아파트를 갭 투자로 샀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방법은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해지면 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미래에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요. 네. 일단 시도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안 하다가 놓친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게 오래되면 이제 부동산 노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게으를 수도 있고 사실 딱 보다가 내가 정말 움직여야 될 때 이제 비축해 놨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체력과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는 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약간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 같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거든요. 근데 자세는 대부분 다 보면은 100m 달리기 하듯이 해요.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고 계속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100m 달리기 하면 지쳐 나가 떨어져요. 이 바닥은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100m 달리기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처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지치면 어떡하죠? 지치면은요? 그러면 잠깐 앉았다 쉬어야죠. 당신은 이제 탈락,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시장은 누가 탈락시켜주는 시장도 아닌데. 본인이 탈락하는 거죠? 스스로 탈락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이 지금 뭐, 민민이는 건물주님, 단거리로 하게 만들었다. 뭐, 맞아요. 맞는데, 우리 그냥 서로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고, 그래,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한번 움직입시다. 움직이고, 그러다가 조금 요즘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제가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어느 동네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기라서 방향성 잡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디는 규제 풀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향성 잡기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겠다고 지금 단거리 뛰겠다고 지고 난리인 거잖아요. 왜 그러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단 올 하반기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8월 달인데 휴가 갔다 오시고요. 휴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차분히 방향성 잡힐 거니까 그 방향성이 잡히는 동안에 저희 그 부지런 TV에서 또는 이제 우리 이제 해피님도 또 다양한 방송에서 또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함께 해나가시면 되죠.